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는 방송 머니스토어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에셀아빠 성철입니다. 네, 포팀 표대표입니다. 표대표. 목소리 좋게 날려다가 꼬였어요. 아니 그 포트인 계속 하시는데 네. 뭐 간략하게 포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뭐 하는 사입니까 근데? 포트윈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투자자문업 이 등록이 돼서 금융위를 통해서 등록이 돼서 투자자문업체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 네네. 저희 회사와 동명의 포트윈 시스템, 생애 설계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반? 네, 로봇 기반. 그래서 그 고객들이 직접 자기 인생 설계를 그걸 통해서 해보고 그에 따른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게끔 그걸 기반으로 투자 자문하는 회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참 자산 관리의 신 패러다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좀 그래서 뭐 투자 얘기 해보죠. 투자 얘기 해볼 건데, 지금 이제 자산 시장이 조금 회복기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산 수익률 좀 좋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도 좋은데, 저희가 자산 관리를 하고 많은 고객분들 상담해 보면 꼭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펀드를 가입하면 이거 언제 합류하는 겁니까? 맞죠? 이런 질문들 많이 안 받아요? 그런 질문들을 뭐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수익이 좀 나다 보면 이걸 계속 가져가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쯤 좀 이제 환매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도 많이 얻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숫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열이 난다. 병원 갈 때 어떨 때 병원을 가는 거죠? 열 나는데 손대가지고 뜨거우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도계 찍어가지고 뭐 38도, 39도, 40도 이럴 때 가는 것처럼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게 되면 좀 이제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면 그때그때 감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세워놓고 본인이 펀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환매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까 에셀 아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원칙과 기준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많이 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투자 상품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에 투자 상품을 접하면 상당히 자주 핸드폰, 모바일을 계속 확인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얘가 움직이거든.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오르면은 좋아했다가 떨어지면 슬펐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반복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옛날에 주식 하시듯이 펀드를 주식처럼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건 저희가 들어갈 때도 천천히 차곡차곡 들어가시라고, 장기자산 만들 때 투자하는 대상으로 펀드를 천천히 차곡차곡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듯이 나올 때도 그런 생각도 좀 가지시는 게 좋겠아요. 딱 이익 났을 때 찾고 또 딱 낮게 사고 뭐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나올 때도 천천히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에 투자를 할 때 매일같이 이렇게 기준가 체크하게 되고 수익을 체크하게 되면 그거는 그 상품의 장기적인 성과를 보는 게 아니고 그때 변동성을 보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다 보면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날 때 느끼는 기쁜 감정하고 마이너스가 났을 때 슬픈 감정을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났을 때 열받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 2배 이상 크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손해에 민감해져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은 원칙도 세우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전문가에게 제대로 관리를 받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죠. 분위기 영업하시는 분 같아.
그래서 보면 이제 수익이 계속 변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환매를 해야지만 수익이 확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6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펀드 환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 사전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자의 목적이 변했을 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펀드라고 하면 수익률이 오르면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제 펀드를 하는 목적은 어떤 투자 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펀드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목적이 단기적일 경우에는 안정형을 택했을 거고 좀 중장기적인 목표일 경우에는 수익성 위주 상품을 좀 많이 선택하는 게 원칙인데 물론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어설픈 현실이지만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펀드를 가입합니다. 즉 그런데 고객의 제 목표가 변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펀드 환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저희 지금 예 하나 잡혀져 있는 게 있는데요. 뭐 3년 후에 결혼 자금을 이제 만들려고 사회 초년생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식형하고 채권형 섞어서 한 뭐 5대5 정도의 혼합형 펀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또 이제 결혼 얘기가 축 구체화되니까 양가 부모님이 생각보다 많은 지원금을 해주시는 거죠. 기대 이상으로. 네. 버릇 나빠지는데 어쨌든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시니까 원래 그 목적했던 자금이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때 이제 저희가 다시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으나 그럼 나는 이렇게 모으던 돈은 은퇴로 보내도 괜찮겠다라고 결정이 되시면 그에 맞게 저희가 뭐 이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비중을 훨씬 더 좀 높여서 펀드 조정이나 이런 것들 판매하시고 재가입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좀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목표 자체도 없잖아. 근데 펀드를 하고 있어. 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일본이 성립이 되나? 목적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무 목표가 없는 경우가 사실 많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진짜 인생 설계, 생애 설계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무작정 펀드를 가입하는 이유는 진짜 큰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못해서 여행 계획 세우더라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세우잖아요. 뭐 휴가 계획 3박 4일짜리도 세우려면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씩 걸려서 세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정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은퇴와 관련된 노후 자금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계획을 좀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좀 세우셔가지고 계획 세우면 투자 기간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목적이 뭐 일단 펀드가 적합한지 아니면 안전하게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인생 설계는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목적이 변했을 때 펀드를 가입하기 이전에 목표에 맞는 펀드 가입을 먼저 하자.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그렇죠. 처음에 이제 투자자가 설정한 목표 수익률이 있다고 하면 그 목표에 도달하면 어떤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비중을 살펴보고 어떤 환매나 부분 환매를 진행하면 된다. 뭐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을 높게 해서 가져가는데 10% 수익률을 설정해 놨는데 그게 뭐 생각보다 빨리 조기에 목표 달성이 됐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여라도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또 망가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수익 실현된 부분을 좀 안전하게 돌려놓고 이런 작업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참 이 부분도 좀 어렵다 근데. 네. 이게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돈 3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10%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달성되니까 목표를 정해놨으니까 그때 딱 나오면 된다. 막 이렇게 그 재테크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게 자산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려운 부분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죠. 10%에서 3,300만 원 됐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러면 또 뭔가 10% 올려줄 걸 찾아다닐 거냐. 그런 면에서는 요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3년 후, 5년 후 써야 될 돈을 만드는데 그렇죠. 제가 목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돈이 그걸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5년 기간 동안에 한 10% 수익 내주면 돼요. 그럼 그런 자산에 투자했다가 그 시점이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찾아 나와서 안전한 데 넣어놔서 그 5년 후에 쓸 자금에 딱 맞게 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코론트는 한번 써볼 수 있죠. 저도 이제 표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자산 배분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또 투자자들이 꼭 원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러한 원칙들을 세워놓고 실행을 하면 심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포트폴리오가 망가지지 않고 장기간 운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심심박약 상태에 있을 때가 좀 많다. 네, 이럴 때는 좀 이런 방침을 세워두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목표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보수적인 자산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적립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고 또 목돈을 안전하게 돌려놓고 다시 적립식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세 번째 중요하죠.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뀔 때. 여기는 좀 번외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에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저희는 자산 관리라는 컨설턴트지 않습니까? 또 저희랑 펀드 매니저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펀드 매니저가 뭐 하시는 분이신지 좀 뭐 기초적인 얘기인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펀드, 저희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예. 펀드 매니저는 말 그대로 펀드에 모아진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운용력이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하는 분인데, 그리고 그분의 철학대로 펀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철학대로 운용돼야 되는 게 펀드인데, 그 펀드 매니저가 바뀐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펀드 매니저의 수장이 바뀐다는 건 계속 어떤 배에 선장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랑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더 나은 펀드 매니저가 와서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했었을 땐 이런 펀드는 좋은 펀드라고 보기가 힘들죠. 이게 사실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요, 엄마들이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어떤 유치원 피하는 줄 아세요? 원장이 자주 바뀌는? 네.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데는 일단 피해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특히나 이제 돈을 운용하는 운영 인력들이 자주 교체된다. 이런 펀드들은 안 그래도 펀드 많은데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자, 재밌는 이제 기사가 하나 얼핏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펀드가 3년 이상을 잘 못 가요. 정말 좋은 펀드들도 한 3, 4년 정도 가면 펀드 매니저가 변경이 되면 깨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가 보통 3, 4년 주기로 바뀌어요. 평균이. 예. 참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서글픈 어깨 현실인데, 그만큼 장기 투자를 많이 얘기하지만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 투자 측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뭐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지 않는 패시브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지금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액티브한 펀드들 운영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럼 몇 개 펀드는 저는 기억하는데 만들어졌을 때부터도 그 운용력, 펀드 매니저가 그대로 유지되는 몇 개 펀드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펀드들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잘 냈냐? 아니, 그런 펀드도 있기는 하나 보통의 경우는 절대 있는 거죠, 소위 말해. 근데 그 절대를 견뎌주는 그 펀드 운용사의 사장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갖고 있는 펀드, 액티브 펀드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겠고요. 날구겨도 오래 하면 인덱스 못 이긴다는 결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속 편하시게 인덱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 부분 해결하는 게 어찌 보면 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운영 방식이 바뀌었을 때, 그렇죠. 그 에셋 아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가르치는데 계속 바뀌어 뭐가 선생님이 똑같은데 와리가리,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그 펀드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가치 투자를 한다라거나, 우리는 이제 성장주에 투자한다, 우리는 중소형주에 투자한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를테면 중소형주 펀드에 투자를 했다. 중소형주 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한 변화폭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대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 펀드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이 그렇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나는 중소형주 펀드인 줄 알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형 성장주들을 편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 방식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면 내가 원했던 펀드하고 성격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조금 이제 환매를 고려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펀드로 바꾸는 그러니까 환매를 고려할 타이밍이 사실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피 시장이 핫하죠. 그러면서 중소형주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망가졌는데 펀드들이 많이 망가졌는데 근데 물론 시장은 순환매하면서 장세가 바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지하시면서 견디면 되는데 또 펀드 매니저는 또 그게 아니거든. 또 수익률을 또 잘 내고 싶은 마음에 자기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자 비중을 과다하게 실는다든지 대형주를 편입하는 운영 펀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시장의 성과와 잘 부합이 되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펀드 자체가 많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신뢰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5번째. 이제 펀드의 운용 성과가 장기적으로 벤치마크를 밑돌 때 벤치마크. 참 그 금융 용어들이 좀 어렵죠. 네, 뭐 벤치마크 그런 기준이죠. 그러니까 얘가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뭐냐라는 건데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주식형 펀드들은 보통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지금 뭐 이 이슈는 저희가 투자 철학하고도 같이 맞닿아서 좀 얘기돼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중소형주 펀드들은 죄다 밑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공시되는 벤치마크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유형별로에서의 벤치마크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펀드 매니저의 그런 직관적인 능력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익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벤치마크 중요하죠. 근데 이제 벤치마크 지수도 이제 펀드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펀드 스타일이 맞는 벤치마크를 지속적으로 밑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니한테 수수료 안 맡기고 다른데 니보다 잘하는데 맞는데 굳이 니한테 돈을 주고 맡길 필요가 있냐.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판매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드 자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때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펀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잘 알아요. 이를테면 예전에 좀 오래된 펀드긴 한데 칸사스 하베스트라는 펀드가 있었거든요. 저도 추천을 많이 했던 펀드인데 유명했던 펀드였는데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고발이 됐죠.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부터 이제 그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무엇인가 펀드 규모가 지속적으로 빠진다. 펀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 펀드 자산 규모를 보더라도 저 펀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이상 징후가 보인다. 그럴 땐 바로 환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제 그 에셀 약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빠진다라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돈을 빠지면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금화 시켜야 되죠. 그러면 기존 주식을 그냥 팔아야 돼. 자기는 사고 싶은데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펀드를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스카가 악화되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펀드 환매를 고려할 때 딱 하나만 고민하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즉 펀드 운영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환매를 진지하게 권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정기적인 자산운용 보고서가 공시되게 돼 있어요, 펀드들은. 근데 뭐 이제 보시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커질 거고, 요새 몇 개 이제 운용사들은 좀 더 고객 편향적으로 가서 훨씬 더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 보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 펀드에 들어가면 자산운용 보고서 클릭하셔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이 펀드가 어떤 철학 가지고 투자하고 있고 상황은 어떤지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3개월 한 번 좀 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반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 미래 자산을 위한 돈을 맡긴 거를 저희가 스스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이 수익 보시려고 하시죠. 수익을 보시려면
판매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잘하는 그런 6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자, 판매 기술도 펀드 투자 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